자,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인물은 바로 김상옥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도 있고 못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오늘 이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알아봅시다. 오늘의 주인공 김상옥은 1890년 1월 5일 동대문 효제동에서 아버지 김귀현과 어머니 김점순 사이에 4남매 중 둘째로 태어납니다. 워낙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밥조차 제대로 먹지 못했고 끼니라고 챙기는 게 메밀 찌꺼기랑 엿 만들 때 엿물을 짜고 남은 그 찌꺼기인 엿밥을 섞어 만든 주먹밥으로 근근히 연명할 정도였어요. 정말 엄청나게 힘든 가정 형편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 때문에 그는 8세 때부터 공장 직공으로 일을 해야 했고 14세 때에는 대장간에서 말 발굽, 제조 직공 등으로 생계를 도와야 했던 아주 가난한 집안의 소년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공부를 되게 하고 싶어 했는데 학비를 낼 만한 집안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학업을 포기해야만 했으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야간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7세가 될 무렵에는 기독교 신자가 되어서 동대문 교회 무설 신군야학교에서 공부를 했으며 이 학교가 나중에 재정난으로 폐교를 하게 되는데 폐교를 하니까 20살이 되어서 직접 본인이 동흥야학교를 설립을 해서 어렸을 때 자기처럼 불우한 청소년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고 자신도 학생이 되어서 매우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해에는 서울 YMCA 영어학교 입학시험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했고 기독교 청년회 청년부장으로 활동을 하기도 했는데 이때 청년부장을 할 당시 거기 체육교사였던 이필주 목사의 지도를 받으면서 학생운동이랑 애국계몽운동을 전개해 나갑니다. 참고로 이 이필주 목사라는 분은 민족대표 33인 중 한 분입니다. 23세가 되는 1912년에는 남한 각지를 전전하면서 약 행상을 하면서 견문을 넓혀요. 그래서 김상옥은 충청, 전라, 경상 지방의 장터를 돌면서 매약 행상을 해서 자금을 마련했고 국민을 계몽하는 연설을 하는 한편 항일 독립운동의 동지를 찾아서 장터 계몽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그는 약을 팔면서 여러분들은 병을 고치려고 약을 사셨습니다. 내 몸의 병을 내가 잘 알듯 우리는 왜 외놈의 식민지가 됐는지 알면서도 고칠 수 없으니 이 어찌 통탄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라면서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삼남지방을 돌면서 일제탄압의 실상과 고통을 직접 목격한 의사는 항일 독립투쟁의식을 더욱 확고히 다지게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주경야독해서 돈 벌고 공부도 한 김상옥은 사업가로 성장을 해요. 그래서 동대문 바로 옆에다가 영덕 철물상회를 설립을 하고 국민 계몽을 위한 서점도 함께 옵니다. 특히 이 영덕 철물상에서 가장 많이 팔릴 물건은 특이하게도 모자였어요. 당시 모자의 대부분은 원래 일본에서 수입해서 파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것에 비판적인 생각을 가졌던 김상옥은 일본 물건을 배척하고 자국의 물건을 소비하는 물산 장려 운동을 적극적으로 시작했으며 특히 일본의 단발령 이후에 짧게 잘린 머리를 가리기 위해 필요해진 모자를 제작했고 그렇게 말총 모자를 창안해 생산하고 이를 널리 보급하게 됩니다. 김상옥이 만든 이 말총 모자는 시중에 나온 모자들에 비해서 매우 가볍고 질이 좋고 값이 쌌기 때문에 이 머스트헤브 아이템으로 자리를 잡아서 엄청나게 많이 팔리면서 모자로만 돈을 약 4만 원 정도 벌게 됩니다. 엄청 벌었어요. 그 당시 4만 원이면 지금 아파트 2채를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자 팔아서 아파트 2채 살 정도면 얼마나 많이 팔았는지 알겠죠? 진짜 대단히 성공한 겁니다. 또한 김상옥은 근로소년 출신 경영주답게 오늘날 노동조합과 같은 공인조합을 만들었고
경영자 총연합회 같은 동업자 조합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시대에 이렇게 노사문화 발전을 위해서 노력했다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거기다가 서른이 되던 1919년에는 이 김상옥 의사가 직접 손수 태극기를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고 데리고 있었던 종업원 50여 명과 함께 3.1 만세운동에 적극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평화롭게 만세운동을 펼치던 그때 말에 탄 일본 경관이 만세를 외치던 여학생을 향해서 장검으로 위협하는 것을 목격한 김상옥은 곧바로 일본 경관에게 달려들어서 일격을 가하고 장검을 탈취했는데 이 장검이 현재 독립기념관에 기증되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기본 피지컬이 장난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지금 뭐 딱히 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어렸을 때부터 일한 정도인데 말탄 일본 경관한테서 장검을 뺏었어.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아주 눈물 나는 청년 사업가의 이야기입니다. 끼니도 제대로 챙길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김상옥이 포기하지 않고 공부해서 스스로 자수성가해서 사장님까지 냈고 심지어 엄청나게 성공을 해서 직원을 50명이나 두고 집을 살 수 있을 정도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습니다. 거기다가 노동자 조합이랑 경영자 연합회까지 만들었고 독립운동에까지 힘쓰면서 할 만큼 했죠. 자, 그렇다면 이제 김상옥은 이렇게 열심히 돈을 벌어서 뭘 했을까요? 투자해서 돈을 굴리고 굴려서 더 큰 돈을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사장님 해봤으니까 이제 회장님 소리 한번 들어봐야죠. 회사를 더 키우고 협회장 소리 들으면서 호의호식하고 잘 살았을까요? 아니죠. 그는 이미 이전에도 1913년에 경상도에서 의병동지를 만나 광복단을 결성한 적이 있고 1916년 5월에는 친일 민족 반역자 수명을 총살하고 조선 헌병대 분소를 습격하는 등 의열투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도 꾸준히 독립운동을 위해서 노력을 했었는데 이 3.1운동 이후 김상옥이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의 길에 접어들게 되는 겁니다. 김상옥은 경북에서 최기중, 유창순, 한훈과 함께 항일 비밀 결사 조직인 광복회를 조직했고 철물점을 해서 번 돈을 모두 독립항쟁과 독립자금을 마련하는 데 씁니다. 게다가 이 철물점이라는 점을 이용해서 무기랑 탄환을 은닉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업원이 많잖아요. 또 건물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 독립투사들의 은신처로도 쓰고 선언문이랑 뭐 다른 비밀 문건 같은 거 그런 거를 인쇄하는 장소로 쓰기도 했습니다. 이 3.1운동으로 우리 민족의 굳은 독립의지를 확인한 의사는 독립에 대한 희망으로 1919년 혁신단을 결성하고 지하 독립신문인 혁신공보를 발행하고 보급합니다. 이들은 4월 17일 각지의 독립운동 소식과 독립사상을 고취하는 논설을 게재한 혁신공보 1호의 발행을 시작으로 그해 9월까지 매회 1000부씩 지하신문을 비롯해서 임시정부 후원의 취지서와 항일전단을 제작, 배포하여 독립운동의 열기를 북돋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김상옥은 신문 제작의 재정 지원을 맡으면서도 배포 책임자로 정말 일선에서 일한 거죠. 근데 이 일이 마냥 쉽지만은 않아요. 물론 번 돈을 다 갖다 썼다 하더라도 종업원들 월급도 매번 줘야 되고 물건을 생산하는데도 돈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나갈 돈만 엄청 많은 거예요. 신문도 막 자기 돈으로 배포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적인 어려움과 일제의 인쇄시설 압수로 인해서 9월에 접어들면서 이 신문 발행은 중지가 됐고 이 과정에서 김상옥 역시 독립운동을 한 혐의로 잡혀가서 40일 동안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끝까지 이 사실을 부인합니다. 아니에요. 한 적 없어요. 저는 그냥 철물점을 하는 그냥 사장일 뿐입니다. 저는 그런 짓을 절대 하지 않았어요. 라면서 입을 안 열어. 그러니까 쌩 그냥 사람 데려가고 고문을 막 해. 근데 입을 안 열어. 그러니까 끝까지 이 사실을 부인하다 보니까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다행이죠.
근데 석방된 이후에도 이 혁신공보 재발행에 나섰으나 역시 재정난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김상옥은 평화적인 독립운동이 갖는 한계를 절감하고 이제 무력투쟁을 하기 위해서 구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평화롭게 신문이나 찍어내서는 독립이 안 되겠다라고 느낀 거예요. 그리고 그때 때마침 1920년 1월 초순 중국 만주 소재 독립군 단체인 북로군정서에서 파견이 된 김동순을 만나서 무력투쟁의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하게 되고 그의 결심이 점점 더 굳어져 갑니다. 그리고 이윽고 1920년 4월 김동순, 윤익준, 서대순과 함께 무장 의열투쟁을 지향하는 비밀결사인 암살단을 조직을 하고 동시에 전국 각지에 독립활동지부를 설치를 하고 북로군정서에 전달할 군자금을 모집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별도의 의열투쟁을 계획을 해서 북로군정서에서 제공받은 권총으로 북한산에서 사격이랑 유격 훈련을 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가지고 막 돌 갖다 놓고 총 쏘는 거야. 근데 이때 연습을 할 때 김상옥 의사의 사격 명중률이 얼마인 줄 아세요? 90%가 넘어요. 이 당시 권총이잖아. 심지어 독립군에서 가지고 온 그런 되게 열악한 권총일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권총 자체가 또 이게 사격률, 명중률이 엄청나게 높지 않잖아요. 권총 자체가 맞추기가 힘든데 이걸 가지고 90%가 넘는 명중률을 보였다는 거죠. 진짜 대단한 겁니다. 자, 그리고 마침 입국한 광복단의 동지 한훈이 조직한 결사대와 합류를 하게 되면서 이 암살단은 가장 강력한 투쟁 조직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그리하여 1920년 8월 24일 미국 의원단의 방한을 계기로 조선 총독을 비롯한 일제고관의 주살과 친일 세력의 처단, 적 기관 파괴 등을 실행하여 국제 여론을 환기시키고 독립을 달성하고자 하는 계획을 진행시켜 나갑니다. 근데 갑자기 미국 의원단이 왜 나올까요? 미국 의원단이 왜 방한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3.1운동 이후 벌어진 끔찍한 사건. 1919년 4월 15일 조선군 사령관의 묵인 아래 육군 군경이 제암리에서 기독교인과 천도교인 30여 명을 교회당 안에다가 몰아넣고 문을 잠근 뒤에 집중 사격을 퍼붓고 거기서도 살아남은 사람을 다 죽이기 위해서 불을 질러버립니다. 거기서 끝내지 않죠. 그리고 인근 마을 30여 채 역시 전부 다 불태우고 학살하는 제암리 학살 사건을 저지르게 되죠. 하지만 이를 미국 선교사 스코필드가 보고 이걸 사진으로 남겨서 미국에서 여론화합니다. 때문에 미국에서 진상조사단을 조직해 1920년 8월 서울로 방한하게 된 거죠. 그래서 김상옥이 이 미국 의원단이 서울에 오는 걸 기회로 해서 조선을 핍박하는 일본 놈들을 다 쏴 죽인 다음에 왜 죽였어? 그럼 우리나라가 지금 핍박을 받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론화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기회였던 거예요. 다른 나라에 우리나라 소식을 알릴 수 있을 만한 기회였던 거야. 그래서 총독 이하 고관 처단 시가전을 계획해서 한훈의 결사대와 거사를 준비합니다. 자, 그런데 거사 하루 전인 8월 23일 어디선가 정보가 새어나갔어요. 그래서 같이 계획했던 한훈과 김동순 등이 체포가 되었고 김상옥은 경찰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려준 동지 덕분에 겨우겨우 추적을 피해서 은신을 했다가 나중에 자금 지원에 힘입어 그해 10월 중국 상해로 망명을 떠나게 됩니다. 중국까지 가서 얼마나 고생이 많겠어요 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해보세요. 중국 상해입니다. 상해 뭐가 있죠? 임시정부가 있어요. 임시정부에 관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의열단 활동에도 적극 참여를 하게 돼요. 이때 김원봉을 만난 겁니다. 창설된 건 1919년 역시 3.1운동을 보고 크게 감동해서 11월 만주 길림에서 약산 김원봉 선생이 조직한 항일 무장 독립단체입니다. 서로군정서, 북로군정서, 대한독립군이
부대의 개념이면 의열단은 비밀결사 형태의 무장 독립단체였던 거예요. 원래 김구 선생보다 훨씬 더 몸값이 높았어요. 일본군들 사이에서 김원봉 잡으면 인생이 피는 거야. 현상금 1위예요. 김구 선생을 제치고 현상금 1위. 근데 우리나라에 안 알려진 이유는 북으로 갔기 때문에 안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르치는 내용은 대체로 이제 남쪽에서 유명한 우리나라에 있었던 사람들만을 좀 조명하는 게 많아서 대체로 의열단에서 활동한 분들을 우리나라에서 잘 몰라요. 어쨌든 그래서 이 단체는 특성상 늘 최전선에서 활동을 했고 말 그대로 정말 맹렬하게 싸웁니다. 때문에 이 의열단 단원들은 늘 자유롭게 생활하고 머리를 손질했으며 멋진 옷을 차려입고 사진을 찍곤 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게 마지막 영정사진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너무 슬프죠? 네. 그래서 이 의열단에는 목표가 있어요. 7가살 5파괴. 정확한 목표가 있어. 7가살은 조선 총독 이하 고관, 군 수뇌부, 대만 총독, 매국적, 친일파 거두, 밀정, 반민족 토호 열신이라고 이제 딱 정해놨어요. 누구누구를 죽여야 하는가. 근데 그 중에서도 반민족 토호 열신은 반민족 행위를 하는 사람을 찾아가요. 근데 죽이지 않아요. 죽이는 대신 너 친일 행동하면서 돈 많이 벌었지. 돈 내놔. 우리 독립군 자금으로 써야 되니까. 죽이진 않을게. 돈 내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같은 한 민족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계속 다 죽이면 같은 민족을 죽인다는 그런 죄책감도 들 테고 여론도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대신 이제 군자금을 얻는 방법을 쓴 거죠. 그리고 5파괴가 있어요. 파괴해야 할 5가지. 조선 총독부, 동양척식 주식회사, 매일신보사, 각 경찰서, 기타 외적 중요기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러한 의열단의 무장 독립 투쟁 단체에 김상옥이 합류한 겁니다. 그래서 상해 망명 시절에 임시정부를 해치려는 사람들을 제압하는 데 앞서 활동했기 때문에 김구, 이시영, 조소왕, 신익희 그리고 의열단의 김원봉 등 임시정부 사람들의 신임이 매우 두터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김상옥 의사의 신념을 알 수 있는 일화가 한 가지 있는데 한 여성 동지가 일제당한 고문의 여독으로 상해에서 숨진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김구 선생이 이 관을 사가지고 관을 사서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관을 사오라고 김상옥 의사에게 중국 돈으로 이제 백각을 줬어요. 관을 사와라. 이렇게 해서 돈을 줬는데 김상옥 의사가 이 돈을 들고 나가가지고 관 대신 권총을 사온 거예요. 그래서 그 빈소에 있던 임시정부 요원들이 아니 얘는 관을 사오려니까 총을 사왔어. 뭐 하는 짓이야. 장례 안 치를 거야? 그러고 있는데 김상옥 의사가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돌아가신 장교동 동지의 한을 풀기 위해서는 관보다 이 총이 필요합니다. 죽음을 애도하는 기간보다는 이 사람의 죽음의 원인을 우리가 빨리 뿌리 뽑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렇게 마냥 슬퍼하고 퍼져 있을 시간이 없다는 거죠. 자, 어쨌든 이러한 그의 솔선수범 덕분에 상해에서 혁명사령장으로 임명이 되었고 조선 총독 사이토를 총살하기 위해서 다시 서울로 잠입하게 됩니다. 이 선생의 귀국 목적은 암살단 일의 오랜 수건인 당시 일제 식민 통치의 골간을 이루었던 경찰력의 대표적인 본산이자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고 압살하여 한국인들의 원한의 상징이었던 종로경찰서 폭파와 조선 총독제 등실의 주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토 총살과 종로경찰서 폭파를 하기 위해서 서울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시영과 조소왕 등이 군자금을 위해서 소개장을 써주고 신익희는 권총을 딱 내주면서 격려를 합니다. 성공하시오 이러면서. 그래서 이 총과 소개장을 받으면서 김상옥 의사가 상해를 딱 떠나면서 남긴 말이 이거예요. 나름 유언이죠. 그러니까
나의 생사가 이번 거사에 달렸소. 만약 실패하면 내세에서 만납시다. 나는 자결하여 뜻을 지킬지언정 일본 놈들의 포로가 되지는 않겠소. 그렇게 김상옥 의사는 청년투사 안홍안과 1922년 11월 말 함께 트렁크식 나무 상자에다가 권총 4정이랑 탄환 800발 그리고 항일 문서 등을 숨긴 채로 일생일대의 계획을 품고 상해를 출발해서 12월 1일 서울로 돌아오게 됩니다. 물론 이 과정이 쉽진 않았어요. 이걸 넘어와야 되니까 철교를 건너고 막 압록강을 건너고 이렇게 와야 되잖아. 그래서 철교를 지키는 경비병들을 딱 만났을 때 여기 있어? 그러면서 빡! 한 대 때려. 신분증이요? 여기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비병들을 때려 눕히고 신의주 건물 3관에 이르러서 권총으로 보초 머리를 딱 때려서 실신을 시키고 밤을 타서 압록강을 건너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에 가기 위해서 검문이 한창 심했던 신의주를 피해서 돌아서 작은 마을에 석탄차를 타고 힘들게 서울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서울에 도착해서는 옛 동지들인 전우진과 이혜수의 집에서 정설교, 윤익중 등과 회의를 거듭해서 거사 준비를 갖추어 나갑니다. 이들은 항일문건과 독립운동자금 영수증, 인장 등을 제작하는 한편 거사용 폭탄을 마련하는 등 준비를 서둘러요. 그리고 드디어 1923년 1월 12일 밤 8시 10분 의사는 서울 한복판 종로경찰서 서편 동일당이라는 간판집의 모퉁이에서 경찰서 서편 창문을 향해 폭탄을 투척하게 됩니다. 이 당시 폭탄이 약간 시험용 폭탄이었어요. 폭탄이 우리나라 그 독립군들이 워낙 상황이 열악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에서 이렇게 받아온 겨우겨우 막 러시아 이런 데에서 막 받아온 막 그런 되게 안 좋은 열악한 폭탄 쓰고 남은 거 아니면 막 나름대로 막 자체 제작을 막 하는 거 이런 것들이잖아. 그래서 불발탄이 진짜 많았어. 근데 이 폭탄은 러시아에서 넘어온 러시아제 폭탄이었어요. 규모가 크게 터지는 그런 신형 폭탄이었던 거지. 그래서 그 폭탄을 가지고 처음으로 종로경찰서 폭발을 시도해 본 겁니다. 이게 원래 3.1운동 전까지만 해도 일본은 강압적으로 무력으로 다스리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무단 통치를 했었는데 3.1운동이 벌어지고 나서 뭔가 이렇게 가다가는 진짜 뭔 일이 나도 나겠다 싶었는지 이제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체제를 바꾸게 되죠. 근데 이 문화 통치라는 말을 내세우니까 뭔가 좀 더 유화적으로 좀 부드럽게 통치를 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찰서만 해도 1918년에 750개였던 경찰서가 1920년이 되니까 2700개로 늘어요. 그리고 경찰서의 인원 역시 원래 5400명 정도 됐거든요. 근데 문화 통치 시작하고 나서 18,400명이 돼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문화 통치다, 우리 너네 그렇게 압박하지 않는다 이런 거지, 은근 슬쩍 헌병 출신 경찰 막 대규모 채용해가지고 감시망 더 넓혀놓고 그러면서 항일 민족운동에 대한 감시와 탄압을 더더욱 강화했던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그 중에서도 이 종로경찰서는 종로 2가 쪽으로 가장 경성 중심지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독립운동가들의 검거, 투옥, 고문학대로 엄청나게 유명했던 경찰서입니다. 그래서 김상옥 의사랑 가족, 동지들이 여기서 전부 다 고문학대를 당한 적이 있어요. 그런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투하를 한 거죠. 그리고 폭탄이 꽝 하고 진짜 터졌어요.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 폭탄이 꽝 터지고 나서 사람들이 다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일본은 이걸 은폐합니다. 왜냐하면 종로경찰서가 가지고 있는 상징도 있고 이게 심지어 경찰서잖아. 근데 그 독립투사들을 잡아 넣어야 되는 경찰서에서 독립투사들이 그 폭탄을 터뜨렸어. 어떻겠어요? 숨겨야죠. 그래서 이거를 막 은폐를 했는데 그게 숨긴다고 숨겨집니까? 폭탄은 다 들었는데요. 그래서 2일 뒤에 이게
보도가 나요. 신문 보도가. 근데 그마저도 축소 보도가 납니다. 뭐라고 났냐면 폭탄은 터졌으나 경미했고 경찰 측 인명피해는 없다라고 밝혔어요. 근데 또 다른 기사를 보면 일본 경찰과 매일신보 사원 장희용 등 10여 명이 죽거나 다쳤다라고 보도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 종로경찰서 폭파 당시 목격자가 있어요. 홍인순이라는 목격자가 있는데 이렇게 증언합니다. 무심히 종로경찰서 앞을 지날 때 돌연히 탕 하는 요란한 소리가 나며 무슨 돌조각 같은 것이 날아와 우리 발목을 칩디다. 그때 정신을 잃었습니다. 누가 무엇을 던진 것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증언합니다. 갑자기 탕 소리가 나서 돌조각을 맞고 사람이 기절할 정도인데 아무도 안 다쳤대.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죠. 그리고 누가 무엇을 던진 것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신출귀몰하게 딱 나타나서 창문에다 폭탄 탁 던지고 튄 거야. 아무도 못 봤어. 이게 뭐 CCTV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일로 건물 일부가 파괴되고 행인 7명 등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종로경찰서에서 어떻게 했냐면 일단 축소 보도를 한 다음에 조용히 수사본부를 설치해서 그 아래 특별수사대까지 설치를 해요. 그리고 이 특별수사대장이 바로 일본 형사들 중에 정말 악명 높은 사람이 있어요. 미와 와사부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와 와사부로라는 고등 경찰관이 있었는데 진짜 악명 높았어요. 조금이라도 항일 성향이 보이면 그냥 다 잡아갖고 고문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미와 경부가 종로경찰서 특별수사대장으로 임명이 돼서 특별수사대가 꾸려진 겁니다. 얼마나 수색을 삼엄하게 했겠어요. 그래서 당시 개벽이라는 잡지에 마치 계엄령이 내려진 듯 거리거리 골목골목에 수색대가 줄매듯하고 밤 8시만 되면 종로통에는 인적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조금만 수상한 자이면 저녁 4, 5차씩 몸수색을 당하였습니다. 라고 적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밤만 되면 아무도 거리에 안 돌아다니는 거예요. 잡혀갈까봐. 그리고 진짜 조금이라도 뭔가 이상한 차림을 하잖아? 모자를 쓰고 다녀. 그럼 잡혀가. 너 이 새끼 이거 항일운동하는 놈 아니야? 이래가지고 몸수색을 막 벗겨갖고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나 골목마다 수색대를 풀고 몸수색을 해도 제대로 된 증언이나 물증이 없는 거야. 그러자 이 일제가 고민을 하다가 용의자 목록을 이렇게 만드는데 용의자가 누군지 알아요? 당시 독립운동가들 쫙 다. 그러니까 거기 활동했던 모든 독립운동가들을 전부 다 용의선상에 갖다 놓고 다 수색을 한 거예요. 자, 근데 그러다가 결정적인 단서를 찾게 됩니다. 뭐냐면 폭탄이 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망을 좁히면서 이거 의열단 중에 한 명이 폭탄을 투척한 것 같다라는 심증을 굳혀갑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도 폭탄 투척 사건은 있었지만 뭐 부산, 밀양 등지에서 있었던 거고 크게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폭탄 투척을 했던 게 다 의열단이었기 때문에 이놈들이 폭탄 투척하는데 아주 상습범들이야. 의열단 중 한 명일 거야 라면서 수사망을 점점 좁혀갑니다. 그리고 진짜 이 의열단의 폭탄 투척을 감시하다가 실제로 잡은 적도 있어요. 때는 김상옥 의사가 종로경찰서 폭탄 투척에 성공한 지 2달 뒤인 1923년 3월 의열단원들이 경성에서 대거 체포됩니다. 싹 다 잡아들였는데 숙소에서 폭탄이 36개가 발견이 되고 권총만 5정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로 터졌으면 일본에 크게 타격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원래 단둥에서 신의주 거쳐가지고 경성까지 다 갖고 왔는데 경성에서 잡힌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와 함께 폭탄을 운반하던 유석현, 황옥, 김시현 등 의열단원 18명이 체포가 됩니다. 이렇게나 크게 한 번에 일망타진 당한 이유는 아마 일본 경찰서 쪽에서 의열단원 쪽에 심은 밀정 때문이 아닌가라는 추정이 됩니다.
그곳에서 함께 잡혔던 김재진이라는 자가 밀고 한 걸로 추정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사람은 김재진이 아니라 황옥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의열단에 속해 있다가 체포가 된 사람인데 분명 현장에서 의열단이랑 같이 잡혔는데 알고 보니까 직책이 경기도 경찰부 고등계 경부예요. 그래서 이 일이 곧 일본 재판에 회부가 되고 그곳에서 황옥은 이렇게 진술합니다. 저는 일본 경찰 관리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정말 노력했습니다. 성공하면 경시까지 시켜줄 거라고 굳게 믿고 시킨 대로 밀정을 한 것일 뿐입니다. 눈물까지 막 글썽거리면서 저는 억울합니다 라고 호소를 합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자기가 그렇게 밀고 한 게 아니라 김재진이 밀고 한 거잖아. 그리고 끝까지 의열단이랑 같이 있다가 같이 잡힌 거잖아. 그러면 친일파로 위장한 원래 의열단원이 아니었을까라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즉 일본 경찰이라 위에서 경시시켜준다는 말에 밀정으로 의열단에 들어갔으나 사실 알고 보니 의열단 스파이 역할을 하던 경찰인 척 하던 진짜 의열단이라는 거지. 이중 스파이다 라는 이야기죠. 실제로 황옥은 의열단이 폭탄 반입을 할 때 아주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었고 김재진의 밀고로 사건이 발각되자 현장에서 의열단원들을 도주시키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김상옥이 기억하시나요? 1920년 8월에 암살단 활동할 때 일본 경찰의 예비 검속을 동지가 미리 알려줬다고 했었잖아요. 그거 알려준 게 황옥이에요. 게다가 의열단을 잡았을 때 그가 속해 있었던 경기도 경찰부에서는 그의 경찰직을 박탈했어요. 오히려 경시가 되었어야 됐는데 경찰직을 박탈했어. 그리고 의열단이랑 같이 징역형을 받습니다. 이렇게 모아놓으면 황옥은 진짜 의열단원이었고 이중 스파이 역할을 한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는 재판정에서 스스로가 일제 밀정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경기도 경찰부장 시로가미 유키치가 황옥은 자신의 재가를 받아 명령을 받고 작전에 따라 의열단에서 활동한 스파이가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일본 정부에서 경기도 경찰부 쪽으로 경력금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경성까지 다 들고 들어와서 잡힌 건 이거는 도운 게 아니라 의열단을 한 번에 일망타진하기 위한 황옥의 계략이며 김재진이 그렇게 밀고만 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게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거죠. 일부러 그런 거다. 진짜로 그냥 의열단에 심어둔 일제 쪽 밀정이 맞다. 이런 거죠. 경찰 쪽에서 스파이가 맞다라고 인정한 걸 보면 또 의열단에 심은 스파이인 것 같은데 또 특이한 건 나중에 김원봉이 10년 후에 이 의열단의 역사를 정리를 하면서 황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기도 경찰부 고등부 경부이나 과거 의열단으로서 활동했으며 불행히 관원에 체포된 자. 일본 경찰도 스파이가 맞다라고 인정을 했는데 의열단에서 또 의열단이 맞대. 뭐가 맞는겨? 그래서 아직도 그가 밀정이었는지 친일파로 위장한 의열단이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도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는 스스로가 밀정이라고 진술을 했기 때문에 독립운동가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황옥을 모티브로 한 게 밀정의 송강호 씨예요. 진짜 모르겠죠? 진실은 황옥만 알고 있지 않을까요? 복잡한 인물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엄청난 후폭풍을 낳은 종로경찰서 폭탄 투척 의거를 성공적으로 마친 의사는 용산 삼판동, 지금은 후암동이에요. 이 삼판동 소재의 고봉근의 집에 몸을 감추게 됩니다.
고봉근이 그의 매부였을 뿐만 아니라 다음 목표였던 제등총독 주사를 위해서는 서울역에서 가까운 이 삼판동이 딱 적당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동지들이랑 같이 계획을 세웁니다. 일단 첫 번째, 사이토 총독을 비롯해 일제하에 고관을 주살하고 반민족 행위를 하는 자를 숙청한다. 두 번째, 총독부 및 관공서를 폭파한다. 세 번째, 행동대원을 모아 조직적으로 전국적 항일운동을 전개한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세우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회가 진짜 찾아와요. 바로 1월 17일 동경에서 열리는 일본 의회에 참석하고자 서울역을 떠나는 이 사이토 총독을 주살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서울역 일대를 전부 다 미리 돌아보고 탐사를 해서 동지들을 여기저기 이렇게 막 다 배치까지 해놨어. 그래서 거사를 완벽하게 계획을 했는데 거사 당일 새벽에 또 이 은시처가 일본 경찰에 의해서 발각이 돼요. 일본 경찰이라고는 했는데 조선인 조용수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엄마랑 김상옥의 엄마랑 동네에서 친한 거야. 그래서 김상옥이 서울에 들어왔다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가지고 푼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일본 경찰에 의해서 발각이 되면서 1923년 1월 17일 새벽 5시 혁명사령부로 설정한 이 삼판동 고봉근의 집으로 경찰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종로경찰서 형사 등 일본 경찰 17명이 일대를 포위하고 집을 덮쳐요. 그래서 총을 들고 대기를 했겠지. 이 문 뒤에 김상옥이 있다. 바로 암살하자. 따당 하면서 기다리려고 그랬는데 문을 김상옥이 먼저 팍 열어젖히고 총을 탕 쏴. 김상옥 의사는 물러나지 않고 단신으로 총격전을 벌입니다. 순식간에 일경 부장 등 4명을 처단하고 격전 끝에 이 포위망을 뚫고 도망쳐 나와서 엄청나게 추운 이 겨울 눈 덮인 산을 맨발로 막 올라요. 신발도 못 신고 맨발로 막 남산으로 올라서 피신을 해요. 근데 경찰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아니죠. 곧바로 경찰들이 따라옵니다. 근데 맨발에 눈이죠. 발자국이 찍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김상옥 의사가 발자국이 찍히지 않기 위해서 나무를 타서 나무에서 나무 사이를 넘어가면서 발자국 간격을 넓힙니다. 그래서 눈밭에 난 발자국으로 김상옥 의사를 추적을 하던 이 경찰들이 발자국 간격이 5m마다 하나씩 있고 10m마다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 이후 김상옥 의사는 축지법을 쓰는 심판 홍길동 혹은 동대문 홍길동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물론 별명이 제비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도망친 김상옥 의사를 잡기 위해서 일본 경찰이랑 군대까지 수색을 해서 수백 명이 남산을 다 포위해서 일대를 수색을 했고 이 상황이 거의 전시 상태를 방불케 합니다. 아니 근데 뭐 사람 하나 잡으려고 군대까지 동원해요. 아니 무슨 수백 명이야. 과장도 정도껏 해야지. 아니 뭐 독립투사 다 좋다 이거야. 아니 근데 제대로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서울 한복판에서 독립투사랑 일제 순사들이 총격전을 벌였어. 일본 입장에선 충격이죠. 거기다가 투사는 잠적을 했고 일본 형사는 4명이나 죽었어. 그래서 이 사건이 또 종로경찰서 폭파 사건 이후에 생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김상옥이라는 인간을 잡아서 딱 세워놓고 본보기로 처단을 해야지 위신이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상옥 의사는 여기를 피해서 포위망을 뚫고 맨발로 남산을 올라서 도망을 막 칩니다. 그래서 고봉근의 집에서 남산을 지나서 왕십리 근방 안장사라는 곳에서 승복이랑 신발을 얻어서 스님 차림으로 다시 피신을 해요. 근데 이때 약간 기발한 방법을 씁니다. 신발을 거꾸로 신는 거야. 그러면 발자국이 거꾸로 찍히잖아요. 그러면서 일본 경찰들을 따돌린 겁니다. 그런 식으로 삼판동 고봉근의 집에서 둘러 채석장을 지나서 장충당 공원을 찍고 왕십리 안장사에서 신발을 얻고 마장동을 건너서 영도사 뒷고개를 지나서 수유리 이모집을 딱 지나서 그 스님 옷을 한 차림으로 나무를 싣고 가는 마차에 의지해서 이 일본인들의 삼엄한 경비 검문을 통과해
효제동 이혜수의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힘든 길이에요. 자, 그래서 도망치다가 남산에다가 숨겨놓은 이 총은 이혜수가 다 회수를 해왔고, 여기서 발에 동상이 또 걸렸어. 그래서 동상도 막 치료하고 또다시 막 동지들 다 모아가지고 이제 암살을 하자 그러면서 기회를 모색하려고 했는데, 21일 정오 효제동으로 서신을 건네주었던 동지 전우진이 일본에 체포가 되고 맙니다. 밤 8시부터 시작된 고문을 견디다 못해서 이 전우진이라는 분이 김상옥 의사의 은신처를 말하게 돼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왜 말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도 생각해봐요. 우리 그냥 대나무 조그만한 거 하나 갖고 와갖고 여기 손톱 밑에 찌른다, 너 이거 다 뚫어버려 이러면은 그것만 해도 공포잖아. 근데 이 당시에는 얼마나 심하게 고문을 했겠어요. 물고문도 기본이고. 당시 고문은 진짜 어마어마했어요. 그리고 그 조그만한 나무 상자에다가 못 막 갖다 놓고 사람 안에다가 이렇게 가둬놓은 다음에 발로 막 이렇게 차잖아. 얼마나 아파요. 어쩔 수 없었을 겁니다. 진짜 죽는 게 편할 정도일 거예요. 자, 어쨌든 그렇게 정말 너무 안타깝게도 은신처가 발각이 되고 합니다. 그렇게 은신처를 알아낸 경기도 경찰부장 총지휘 아래 비상소집령을 내려서 시내 4개 경찰서에서 경찰들을 차출한 거야. 그래서 기마대, 무장경관, 헌병 다 모아서 1000명이 모입니다. 약 1000명의 무장경찰을 동원해서 1923년 1월 22일 새벽 5시경 이 이혜수의 집 근처를 4중으로 포위해요. 물론 이 숫자에 대해서는 말이 많아요. 400명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800명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1000명이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하지만 그 정확한 숫자가 중요하지 않은 건, 어쨌든 그 수백 명을 상대로 싸운 건 김상옥 의사 1명 혼자라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독립투사로 활동했었던 분 인터뷰를 들어보면, 김상옥 의사 그 신문 기사 같은 걸 읽고, 일본은 수백 명이 싸우는데 왜 우리나라는 김상옥 의사 혼자서 싸워야만 하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독립운동을 했다라는 분도 계세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 이혜수의 집을 4중으로 둘러싸요. 그래서 집 안으로 침입한 일본 경관이 김상옥 의사를 잡기 위해서 다가갑니다. 김상옥 의사 어떻게 했겠습니까? 또 선빵 필승이에요. 문을 탁 열어젖히고 탄환을 빵 쏘는 거야. 일경은 또 여기에 일제히 사격을 개시를 했고, 효제동 일대는 순식간에 총성으로 뒤덮이게 됩니다. 여기가 마을이 진짜 작아요. 주변은 다 그냥 논밭밖에 없고, 뭐 인가라고 해도 뭐 5동 정도밖에 없어. 그래서 의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혼자 딱 권총 2개를 양손에 들고 인가 5채의 가옥 지붕을 넘나들면서 막 권총이랑 장총으로 무장한 그 수백 명 일경 사이에서 3시간 넘게 혈전을 펼칩니다. 막 총을 쏘는 거야. 그러고서 막 지붕 날아다니면서 막 권총, 막 쌍권총 막 이렇게 쏘고,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힘들잖아요. 자기도 이제 총도 좀 어느 정도 맞았을 테고, 안 맞았어도 어차피 비껴 나갔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김상옥 의사가 총을 쏘다가 힘드니까 옆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이불 좀 주시오. 이불 주면 그것을 쓰고 탄환을 피해 몇 명 더 쏘아 죽이고 죽을 터이니. 그러니까 이 말은 몇 명 더 쏘아 죽이겠다에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몇 명 더 쏘아 죽이고 죽을 터이니. 그러니까 이미 자기는 죽을 걸 예상하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옆집 주인이 겁에 질려서 이불을 안 줬어요. 이거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 또 비난하면 안 돼요. 이 당시에 막 나는 아무 죄도 없는데 이불 뒤집어 쓰고 갑자기 막 총성이 들리니까 그냥 이불 쓰고 달달달 떨고 있는 거예요. 그 집안에서. 근데 그 총 맞는 사람이 우리 집 앞에 와가지고 나 이불 좀 주시오 그런다고 해서 이리 들어오시오, 이불 여기 있어 이런다고, 이게 그게 그렇게 쉽게 안 되잖아요. 이해는 하는데 이불 안 준 건 조금 마음이 아프긴 하지.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옆집 주인이 이불을 주지 않자 남은 탄환을 가지고 그렇게 3시간이 넘는 치열한 혈투 끝에 서대문 경찰서 경부를 비롯해서 약 16명의 일경을 사살합니다. 그런데 이때 탄환이 다 됐어요. 이 총에 맞아서 잡히거나
죽은 게 아니고 탄환이 없어. 총알이 없어서 못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총알이 없으니까 방법은 두 개죠. 항복이요. 이거 하거나 자결하거나 두 개밖에 없죠. 그래서 잠시 생각에 잠겼던 선생은 마지막 남은 그 딱 탄환 하나를 장전한 뒤에 권총을 머리에 대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뒤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 자결 순국합니다. 김상옥 의사는 순국하는 당시에 마지막 총알로 자결을 하면서도 양손에서 권총을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멀리서 이걸 본 일본 경찰들은 혹시라도 그가 살아있을까봐 가까이 못 간 거예요. 그래서 김상옥 의사의 어머니를 불러서 야, 가봐. 죽었는지 가봐. 네 아들 죽었나 가봐.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어머니가 가서 보니까 김상옥 의사가 눈을 부릅뜬 채로 사격 자세 그대로 들고 숨을 거둔 거예요. 그래서 다 이제 수습을 한 다음에 보니까 몸에 11발의 총상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11발인데 한 발은 이제 스스로 자결할 때 쓴 거니까 총 10발을 맞은 거죠. 수백 명을 상대하면서 10발밖에 맞지 않았던 거고 총을 10발이나 맞아가면서 끝까지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겁니다. 당시 김상옥 의사의 나이 34살이었습니다. 진짜 정신력으로 싸운 거지. 그래서 이 밀정 영화가 시작할 때 그분 나오잖아요. 김장옥이라는 인물. 그분이 이 김상옥 모티브가 된 인물이에요. 어쨌든 이 김상옥 의사의 시신은 1924년 1월 26일 가족들과 그 뜻을 추모하여 일경의 눈을 피해 찾아온 학생들의 호곡 속에 이문동 뒷산 공동묘지에 안장이 됩니다. 김상옥 의사가 했던 일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한 결말인 거죠. 어머니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이 김상옥 의사 어머니에 대한 헌시가 있어요. 어머니가 쓴 글은 아닌데 이제 그 마음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헌시가 있는데, 사랑하는 아들아, 그 목숨 떨고 서리빨 같은 기상으로 조선인의 투지를 보였으니 너의 죽음이 어찌 헛되랴. 자, 그리고 이제 순국하신 뒤에 32년 뒤 정부에서는 이 김상옥 의사의 공훈을 기려서 1962년 건국 훈장 대통령상을 추서하게 됩니다. 그리고 김구 선생은 이 김상옥 의사를 기리면서 100세 후손에게 깊은 교훈을 남기리라 라고 하셨고, 이시영은 호방한 담력과 장렬한 기백은 길이 세상을 놀라게 하다 라고 했고, 조소왕은 일군 만마 달리는 속에서 범과 같은 용맹을 날리고 노호하는 한마디 외침은 하늘과 땅에 진동하도다. 그러니까 진짜 대단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제 이 세상 전투력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후세에 계속 알아야 됐는데 우린 모르고 있었던 거죠. 진짜 전설인데, 알아야 됐는데. 어쨌든 이후 그를 기리면서 그가 수학했었던 효제초등학교에는 김상옥 어록비가 있고요. 종로구에 있는 김상옥 의사가 순국한 곳이 있어. 그래서 거기 종로 4가 효제초교 앞길은 김상옥로라고 돼 있고요. 종로 경찰서에는 의거터 표석이 있고, 마로니에 공원에 김상옥 의사 동상이 세워져 있어요. 동상이 있는데 사람들 아무도 몰라요. 그죠? 자주 가는데 못 봤죠. 물론 김상옥 의사 이전에도 대단한 의사 열사들이 많았고 그 이후에도 대단한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의 순국이 민중에게 큰 자극제가 되면서 이 일제 탄압을 알리는 계기가 됐고, 민족운동의 활력소를 불어넣음으로써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의사분들, 의사 열사분들이 더 많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이후 활동했던 분들이 이봉창 의사, 윤봉길 의사, 나석주 의사,
등이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활동하게 되는 도화선이 되는 분이 바로 이 김상옥 의사라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제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참고로 이 그림은 실제로 이 당시 이 김상옥 의사가 싸우고 있을 당시, 1000대1로 싸우고 있을 당시 목격자가 그린 거예요. 이 집에 있었다기보다 집이 5동 정도 됐다고 했잖아요. 인가가 5채. 그 중에 한 집에 당시 중학생이었던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화백이 된 거예요. 이때 이 당시 김상옥 의사의 이 순국 장면, 이 싸울 때 그 장면, 그거를 보고 야수파가 됐어요. 그걸 기억해서 그린 게 바로 이겁니다. 되게 강렬하게 기억에 남았던 거지. 자, 이 난리동에 이 당시에 그림을 그린 건 아니고 나중에 그린 그림이에요. 자, 어쨌든 이렇게 오늘 김상옥 의사에 대한 컨텐츠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